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상생활 속 궁금증들을 좀 해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최평균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상생활 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른 게요. 뉴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생존하는 시간이 어떤 곳에서는 뭐 5일이라고도 하고 어떤 곳에선 아니다. 3시간이면 사멸한다라고 하던데 뭐가 진실인가요? 이거는 사실 잘 모릅니다. 사실 잘 모릅니다. 네, 이 바이러스라는 게 어떤 환경에 놓여냐에 따라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기, 습도가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표면이 무슨 금속이냐, 토양이냐, 천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 다 달라지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환경에 나오면 얼마 정도 생존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아직 잘 모르고요, 솔직히. 하지만 저 확실히 아는 거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흔히 쓰는 소독제는 아주 약합니다. 그 병원에서 많이 쓰는 알코올 기반 손소독제 매우 약하기 때문에 설사 환경에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이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손소독만 잘하면 우리를 감염시킬 일은 없다. 아, 그러면 혹시 저희가 재채기를 할 때 옷 소매에다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외출했다 들어왔을 때 옷이나 이런 데 묻어있는 바이러스는 얼마나 갈까요? 그건 잘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그것도 그래서 바로 이게 털고? 이런 데서 하라는 하는 게 여기에 묻은 바이러스가 쉽게 이제 이런 코나 이런 입에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럼 다녀와서도 웬만하면 옷을 바로 빨거나 처리를 하는 게 좋겠네요. 뭐 그게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겠죠. 그러면 저희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을 했어요.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래도 혹시나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거 수치로 얘기하는 건 매우 어려운데요. 마스크를 썼다고 해도 그 전 시간에 마스크를 올바로 쓰는 법을 얘기했듯이 마스크를 벗는 과정에서 손이 오염이 돼서 이 손을 내가 만지면 감염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만 너무 신뢰하지 않고 손을 자주 씻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마스크가 100%는 아니다. 손 씻기로 꼭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저희가 뭐 버스가 됐든 한 건물이 됐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한 공간에는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과 뭐 대화하거나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런 경우라도 얼마나 감염이 되는지 아직 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숫자나 가능성 위험이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 잘 모르는 게 많고요. 이제 국내에서 전파된 사례를 보면 근데 대형 뭐 교회에서 예배를 2시간 같이 봤는데 그 정도 노출에서 걸린 사례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좀 가능성이 좀 있는 거네요. 그럼 자가 격리를 하는 편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같은 건물에서 같이 생활을 했다. 이런 분들이요. 이게 그러니까 그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따라 다 달라질 거라서 일반적으로 뭐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렵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담당하는 그 역학조사 전문 요원의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 저희가 뉴스에서도 같은 비행기를 이용했던 사람이 확진자가 또 나왔었어요.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기내는 아무래도 조금 더 폐쇄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은 걸까요?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행기는 에어플로우, 그러니까 에어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고 에어 커튼이 좀 쳐지기 때문에 공기가 막 이렇게 확 왔다 갔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비행기 안에서 한 명이 있다고 그 비행기 전체가 다 위험해지지는 않고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2009년에 신종인플루엔자나 뭐 사스나 메르스 때 경험을 보면 자리에서 그래도 한 1m 이내, 그러니까 앞뒤로 쇠자석 뭐 그 정도만 위험하지 막 일반적으로 비행기 전체가 다 위험해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환자가 한 명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단어가 이 감염 환자와의 접촉이라는 단어인데 뉴스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는 접촉의 기준이 어느 정도일지 사실 잘 가늠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거는 딱 이렇게
뭐가 접촉이고 뭐가 접촉이 아니다라고 네. 명확하게 정의된 건 참 어렵고요. 네. 저도 이제 역학조사관도 해보고 역학조사도 많이 해봤지만 그런 이제 대개는 이제 보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 시간을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한 1m 이내에서 뭐 15분 이상 같이 생활을 했다든지 뭐 아니면은 아예 이런 신체 접촉이 있었다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역학조사관이 판단을 합니다. 뭐 대화를 해서 네. 정말 비말이 오갈 정도의 거리인가. 네. 비말 감염이라고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말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네. 비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네. 이론상으로는 이게 나로부터 이제 3피트 한 1m 정도만 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특수한 어떤 상황이고 공조나 이런 거에서는 그 비말이 훨씬 더 멀리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1m 이내에 접근을 하는 경우를 보통은 이제 밀접 접촉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적응을 좀 더 넓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다 사례별로 너무 달라서요. 그렇겠네요. 일반적으로 뭐 어떤 경우는 접촉자고 어떤 경우는 접촉자 아니다. 이거는 그 같이 있었던 방해 상황, 환경, 뭐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보통 판단을 합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위험하겠다 싶으면 모든 상황을 역학조사관에게 전달해서 내가 해당자가 되는지 그때그때 좀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코나 입뿐만 아니라 눈을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각막을 통한 감염은 혹시 눈을 꼭 비벼야만 감염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론상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진 않지만 점막이라는 이제 약간 촉촉한 피부, 예를 들어 코 안, 입 안, 누 안과 같이 이런 촉촉한 피부 점막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막에 바이러스가 닿으면은 이제 인체 안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론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눈을 통한 감염이 효과적으로 발생하는지 이게 자주 일어난 현상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고요. 그렇지만 각막도 일종의 점막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눈을 비비거나 뭐 비말이 튀는 상황 같은 걸. 그래서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그래서 아이 프로텍션도 저희가 중요한 이제 보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렇군요.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랬던 거군요. 그러면 눈을 통해서 만약에 각막을 통한 감염이 됐다고 했을 때 혹시 뭐 시력 저하라든가 기타 눈 혈증은 이게 있을까요? 지금 각막염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아직은 없고요. 주로 다 호흡기 들어가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얼마 환자가 많이 지금 이미 벌써 전 세계적으로 4만 명 이상 환자가 생겼는데 이 환자들 중에 그런 후유증이 생기는 사람이 뭐 나오는지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홍역처럼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잠복기에. 그렇다면 이 감기나 흔히 독감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처럼 심하게 퍼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말에 이제 의학 잡지 중에 가장 유명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잡지에 독일의 연구자들이 이제 이게 이제 한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즈니스 미팅이 1월 중순쯤에 독일에서 열렸는데 그 비즈니스 미팅에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참석을 했다 돌아갔어요. 독일 사람도 그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을 했는데 비즈니스 미팅 끝나고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니 중국에 왔다 돌아간 그 중국 사람도 다시 확인을 해보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에 와 있을 때 증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무증상기에 감염을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한 첫 번째 논문이 지난달 말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이미 독일에 있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해열제를 먹고 이렇기 때문에 그 보기에는 일견 증상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다시 그 독일로 다녀갔던 그 중국 사람을 심층 면접을 해보니까 이미 독일에 있을 때부터 좀 증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해열제를 자기가 먹고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게 무증상기나 증상이 생기기 전부터 바이러스를 전파를 하는 거냐 이거는
아직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자들 상황을 네. 보면 증상이 생기는 날 만났는데 전파가 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2015년에 경험한 메르스와는 좀 상당히 다른 네. 특성입니다. 메르스는 상당히 바이러스를 받아서 병이 상당히 진행한 상태에서 아무튼 병이 아주 상당히 진행한 상태에서 주변으로 전파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번에 돌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교적 더 빨리 전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 때는 평균 한 13일 정도 됐습니다. 내가 바이러스를 받으면 남한테 전해준대. 근데 네. 이거는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들 보면 한 7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시간이 짧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퍼지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좀 확실히 명쾌하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저도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게 동물을 통해서도 사람에게 전염이 될까? 길에 돌아다니고 있는 많은 강아지나 고양이들의 털을 내가 조심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걱정까지 하고 인터넷에서는 참 괴소문까지 여러 가지 돌고 있어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는 장벽이라고 해서 막 동물 왔다 갔다는 잘 안 하는데 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개나 고양이를 감염시킨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요. 데이터를 좀 쌓여봐야 이제 명확한 결론을 말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네. 뭐 정확하지는 않아서 조심은 해야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 증상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일반적인 감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초기 환자들이 그냥 해열제를 먹고 괜찮겠지 하고 막 다니시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증상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라는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증상으로 감별이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생긴 환자들만 저희 경험하고 있고 이제 중국에 생긴 환자들은 이제 그쪽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자료는 100% 다 발열이 있었고 한 80%가 기침을 한다 이 정도 자료였고 근데 그거는 모두 이제 병원에 입원했던 심한 폐렴이 생긴 환자들이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생긴 환자들 지금 사례를 보면 다 그냥 처음에는 아주 그냥 감기 몸살 정도 생각하는 뭐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감기나 독감이나 이런 거와 증상으로는 구별이 안 되고요. 결국은 내가 위험한 지역에 노출이 됐는지 아니면 이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그런 역학적 연관성이 더 환자를 지금 진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약간 걱정이 된다라고 할 때 보통 잠복기를 14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게 개개인마다 조금 다를까요? 그 잠복기 최대 잠복기가 14일이라는 거고요. 잠복기라는 건 바이러스를 내가 받아서 증상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인데 지금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 보면은 평균 5일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일 뭐 이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한 5일 정도 증상이 생길 때까지. 근데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십며칠 있다 생길 수도 있고 빠른 사람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생길 수도 있고 14일까지도 별다른 증상, 감기 증상 느낌조차 없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방시켜도 될까요? 스스로는 아니고 이게 자가격리는 이제 정부에서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14일까지 하라는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격리에서 해제되는 거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그 지역명을 붙이고 폐렴이라고 불렸잖아요. 물론 완벽히 폐렴은 아니지만 그래서 폐를 좀 약화시키고 혹자들은 뭐 폐 섬유화 가능성까지도 있어서 이전에 건강한 폐로 돌아가기 힘들다 이런 루머가 있는데 이게 루머일까요, 진실일까요? 뭐 그거는 그 바이러스의 병이 얼마나 심하게 왔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감기 정도 앓고 지나가는데 뭐 폐 섬유화를 일으켜서 폐 기능이 떨어진다 이건 생각하기 어렵고요. 하지만 뭐 중증 폐렴으로 와서 뭐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필요로 하는 심한 폐렴으로 왔으면 그럴 때는 뭐 폐 섬유화 진행에 의한 폐 기능 저하도 우리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근데 중국에서 지금 그렇게 되는 환자가 입원하는 폐렴 환자 중에
한 3분의 1이 중환자실을 가고 뭐 그중에 한 10% 정도는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한다. 이 정도 데이터가 나와서 중증 감염에서는 뭐 그럴 위험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는 지금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험으로는 그렇게 심하게 생긴 환자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없었거든요. 아, 네. 그럼 혹시 폐렴 예방 접종이 도움이 될까요? 폐렴 예방 접종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폐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폐렴 예방 접종이라는 건 이제 폐렴 알균이라고 하는 성인에서 세균성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균에 대한 예방 주사인데요. 그 폐렴 알균이 전체 성인 폐렴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사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60%는 사실은 예방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일상 속 궁금증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또 이 시청자들의 질문을 확인하다 보니까 정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참 걱정이 많으시고 이런저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도한 불안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예방은 물론 중요하니까요. 정부와 의료진도 물론 애써야겠지만 우리 개개인도 항상 예방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작은 증상이라도 발견된다면 절대로 숨기지 마시고요. 질병관리본부 1339나 주변의 보건소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일상 속 궁금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최평균 교수님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